본 교재를 이제 펴보고 저번 주에 이제 역시 본 교재 숙제가 있었지. 지구의 전향력 이쪽부터 이제 숙제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개별 클리닉을 뭐 짧게나마 좀 해봅시다. 자,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답 불러줄 테니까 틀린 거는 몇 번 골라서 틀렸나 바로 얘기하세요. 준비됐어? 자, 먼저 1번에 5번 틀린 사람 있나요? 있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같이 풀었었지. 2번에 5번이었고 3번에 3번이었고. 깨져 또.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지도 1번에 3번. 틀리면 바로 얘기해. 2번에 4번. 그 다음 3번도 4번. 틀린 거 없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 지문,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었지. 얘는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자, 1번에 2번, 2번에 4번, 아직까지였고, 그 다음 3번에 2번, 4번에 3번. 몇 번 골랐어? 5번이요. 5번. 자, 역시 보기가 주어졌으니까 보기에서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보기에서 포인트를 찾는 거는 내 생각이나 내 배경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지문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지문의 중심 내용, 지문의 주제랑 연관을 시켜야 돼. 자, 그래서 기대승이 이왕에게 쓴 서신이래. 이제 이왕과 달리 기대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단 칠정이 본질적으로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대개 본성이 발할 때 이제 인간의 선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겠지. 기가 용삭, 밑에 이제 뜻이 나와야지. 기가, 안녕. 자, 핸드폰 대고, 이제 다 온 거지. 자, 기가 이제 발하지 않으면 본연의 손이 곧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기가 잘못 발하면 때에 따라 그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댔잖아. 그런데 이제 본성이 발할 때는 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항상 선한 선이 곧장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맹자가 말한 사단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이 사단이 칠정 밖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대승은 저번 주에 이제 사단도 칠정의 일부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죠. 그래갖고 어렵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론론. 사단이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본래 맹자가 가리킨 바에 따라 말한 것입니다만, 만약 넓은 의미의 정을 정밀하게 논하면 사단이 발하는 데에도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니 진실로 모두 선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번 주 내용이랑 이제 연관을 지으면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사람 읽을 때부터는 결정적인 차이를 체크해야 된댔잖아. 그때 이제 결정적 차이로 우리가 체크한 게, 이왕 선생은 사단은 무조건 선화됐고 기대승은 사단이라도 선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결국 문제랑 또 연관이 됐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5번을 골랐다고 하니까, 자, 5번. 기대승은 사단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감정이므로 보통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감정이 칠정과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기호를 매겨 놓는 건데, 기대승은 뭐라고 해서 역시 결정적인 차이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사단이 칠정의 범주에 속한댔어. 사단과 칠정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칠정과 다르다라는 진술은 틀린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갔지? 자, 그러면 3번이 왜 답인가 봅시다. 기대승은 사단이 절도에 맞지 않는 감정으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지 않았군. 자, 역시나
결정적인 차이에서 답이 나오네. 부정적인 사단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항 선생은 사단이 별도로 존재한댔는데 기대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야. 이 문제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병렬식 구성을 취하는 글은 이제 니네가 기호든 번호든 체크를 해주고 각각의 특징 같은 걸 체크하되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그게 반드시 문제랑 직결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도 결정적인 차이를 내가 찾아야겠구나. 요거를 이제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틀린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이제 또 새로운 걸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는 아주 간단하게만 말로 정리하면 역시나 이제 우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은 이제 처음에는 뭔가 중요해 보이는 부분, 조금 레벨이 오르면은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하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미리 쳐놓고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이제 표식을 우리가 스스로 남겨서 문제에서 뭔가 물어봤을 때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죠. 그걸 위해서 이제 첫 문단, 적어도 두 번째 문단 첫 문장까지는 반복, 강조, 정의, 질문, 분류, 그것도 아니라면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 이런 걸 힌트 삼아서 이 글의 화제가 뭔지를 캐치하고 화제를 파악했으면 글이 끝날 때까지 그 화제를 니네 염두에 두면서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 주는 것이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뭐 병렬식 구성이라든지 통시적 전개 이런 거 나오면 쉬우니까 정리를 좀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경제과학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 눈여겨봐야 돼. 반드시 이 중에 하나는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문단에서 화제를 찾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좀 더 가야 되네. 자, 바로 들어갈게. 프랑스어라고는 얘들아 실전에서 이런 사람 이름 같은 거 뭐 자세하게 읽을 필요 없어. 자, 나는 학부생 때 이런 거 나오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대로 갔는데 이렇게 이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름이 복잡하면 그냥 거식이라고 했어. 아무튼 아니면 뭐 프랑스 놈이라 프랑스어네. 어쨌든 프랑스 놈이 프랑스 하원에서 다게레오 타이프라는 것의 특허권을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을 통과시키기 위한 보고서를 읽었대. 그러면 이게 뭔가 중요하니까 국가에서 매입을 하자고 주장을 했겠지. 자, 다게레오 타이프 역시 이제 뭐 용어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니네가 실전에서는 그냥 뭐 거시기, 뭐 타이프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가면 돼. 자, 어쨌든 얘는 프랑스의 어떤 다게르라는 사람이 발명한 초기의 사진 처리 과정의 방식이래네. 자, 아라고는 보고 내용에서 이 기술이 미술의 영역에서 천문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여할 공로를 예측하고 마무리 부분에서 노출 시간과 관련한 기술적 한계를 다게르 발명한 사람이 극복할 거라고 장담하면서 야, 이거 미리 국가에서 사두면 좋을 거야 라고 이제 하원 의원들을 이제 설득했다는 얘기겠지. 다게르가 사진을 발명할 당시 일반적인 조건에서 인물의 초상을 찍기 위해서는 모델이 10여 분 이상 부동자세로 있어야 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스마트폰 갖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10여 분 이상 정지해 있어야 되면 셀카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들고 못 찍겠죠. 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데 관광물질인 요드화은을 입힌 판에 대상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상이 맺힐 때까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빛을 쏘여야 했기 때문에 10분 이상 부동자세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러면 눈은 깜빡일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아무튼 이러한 한계 때문에 초기에 다게레오 타이프.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 글의 화제가 다게레오 타이프라고 이제 확신을 가진 거야. 이유는 뭐겠어? 오늘은 역으로 가볼까? 시연아, 선생님이 왜 얘를 화제라고 생각했겠니? 몇 가지 근거가 뭐겠어? 일단 반복되고
그렇지. 굉장히 반복되고. 두 번째로는 그게 음. 무엇인지 설명 정의가 그렇지. 뭐 정의에 가깝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고 또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거를 또 니네가 또 하나의 얍사비로 가져가는 건데 문제 안 낼 놈이면 절대 기억 니은 이런 거 체크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나도 이제 얘를 화제로 잡고 기억 그러니까 다게레오타이프 이런 거 읽기도 불편하니까 앞으로 기억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놓고 문제에서 뭔가 물어보면 여기를 이제 빨리 찾아오려고 한 거지. 자, 아무튼 얘는 근대회화에서 풍경화와 정물화에 해당하는 작품을 생산하는데 한정이 되었대. 왜 그러느냐? 풍경화 정물화는 안 움직이는 애들이잖아. 만약에 움직이는 애들을 찍고 싶어. 그럼 사람이야 뭐 10여 분 동안 부동자세로 있겠지만 하다못해 강아지 같은 거 찍으려고 해도 얘네가 10분 동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한계가 있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또 니네가 가져가야 되는 요령이 뭐냐면 이게 이제 얼핏 예술 지문인 것 같지만 예술 지문을 빙자한 예술에 관한 기술 지문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보통 이런 기술 지문이 만약에 통시적 전개 방식으로 가면 9세대 기술은 반드시 한계나 단점이 있고 다음 세대의 기술이 나와갖고 그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댔지. 그런데 얘가 옛날 기술인데다가 이런 한계가 있대.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기억이 또 체크해 돼 있잖아. 기억이 체크돼 있다는 건 니은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니은 나오지. 그러면 니네가 확신을 이제 갖는 거지. 이 글은 적어도 이 두 가지 기술을 뭔가 비교하는 방식일 거고 얘가 가진 한계를 얘가 극복하겠구나 라고 예측하고 들어가면 당연히 다른 친구들보다 뭔가 문제에서 나올 포인트를 더 정확하게 짚어내고 뭘 하나라도 더 가져가거나 다만 한 30초 1분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겠지. 자, 아무튼 이런 한계가 있다. 자, 1841년을 전후로 기억은 순간 포착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두 가지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1번 광학적 조건을 개선했대.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단초점 렌즈라는 걸 사용해서 단점을 극복하려고 했고, 둘째 요드 화운 대신 처음에 이제 요드 화운을 썼었잖아. 근데 얘가 상이 맺힐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다른 걸 썼나봐. 자, 요드 화운 대신 염화 요드를 사용하여 감광판의 감도를 증가시켜서 빛을 좀 더 잘 모으게 만들었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결합돼서 노출 시간이 그래도 많이 짧아졌네. 2, 3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미지의 선명도가 향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2, 3분 못 기다리죠. 자, 그 결과 기억은 이제 풍경과 정물뿐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대상의 세부적 모습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됐대. 뭐 2, 3분? 뭐 사람이라면은 뭐 2, 3분 정도는 뭐 정지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동물 같은 거는 그래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어쨌든 이미지의 선명도가 향상돼서 세부적인 모습을 이제 표현할 수 있었고, 니네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늘 얘기하지만 독서는 우리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대상도 가능하대요. 2, 3분 갖고. 자, 한편 다게르가 발명한 사진 공정은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을 그리고 요런 거를 이제 또 체크를 해줘야겠죠.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런 차이점을 이제 또 체크를 해주는 거지. 자, 한편 다게르가 발명한 사진 공정은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을 광학과 화학의 작용에 의해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미지를 복제하기 위해선 다시 전통적인 판화 기법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희들이 사진을 찍으면 셀카 찍어. 그러면 그거 뭐 친구한테 보내도 자동으로 복사가 되고 내가 복사해서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사진을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런데 얘는
한 장의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여러 장을 만들려면은 원본이 있고 그걸 판화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단 한 장뿐인 양화 원판을 음각 판화로 만든 후 잉크를 묻혀 찍는 방식으로 복제했대. 말 그대로 판화죠. 따라서 그 결과물은 광학과 화학의 이거야 사진이 아니라 당연히 판화에 불과했을 거고 당연히 원본이랑 달랐겠지. 물론 이 시기의 사진은 니네가 흑백 사진이라고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흑백이라 뭐 판화로 찍어내도 뭐 지금 칼라처럼 완전히 어색하진 않겠지만 역시나 좀 어색하긴 하겠지. 어쨌든 찍어내는 게 잉크니까. 자, 당시의 대중산업사회는 광학적 방식으로 복제한 현실의 이미지를 또다시 광학적 방식으로 무한히 복제하고자 하였으므로 프랑스 정부가 전대미문의 발명으로 공표했던 기억은 실패해버렸어. 자, 그래서 인과에 따라서 실패했다. 자, 그러면은 다게르와 거의 같은 시기 영국의 과학자인 윌리엄 텔벗. 자, 니은 얘가 이제 뭔가 앞에 나온 애의 단점을 뭔가 극복하는 측면이 있겠죠. 칼로타이프라는 사진 공정을 발명했고 이를 이용하여 최초의 상업적 사진집인 자연의 연필이라는 책을 출간할 수 있었어. 사진집이야. 칼로타이프의 공정은 다음과 같다. 공정은 다음과 같대. 그러면은 이제 니네가 내용 전개 방식이 과정,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주고 그러면 보통 2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온댔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1번, 2번 기억 이유는 써먹었으니까 이번에 A, B, C로 그 과정을 정리를 한 거야. 자, A 투명도가 높은 용액에 질산은 용액과 요드와 칼륨 용액을 적셔 표면에 요드 화운이 형성되게 했대.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뭔가 체크를 해놨죠? 왜 체크해놨을까? 자, 아까 이제 초기에 다게레오타이프가 요드 화운을 활용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단점이 극명했죠. 10분 정도는 부동 자세를 취해야 해서. 그래서 얘네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요드 와운 대신 염화 요드를 활용했잖아.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런데 이 방식은 요드 와운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야. 이런 결정적인 차이 같은 게 문제랑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체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요드안이 형성되게 한 후, 자, B 다시 질산은 갈산 혼외백을 바르면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된대. 자, 그 다음 C 이 종이를 카메라에 넣고 빛에 노출시켜 상이 맺히게 한 후 D 다시 질산은 갈산 혼합액에 담아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 다음 단계 E 티오항산 나트륨 용액에 담가 이미지를 정착시키면 투명한 음화 원판인 네거티브가 만들어져. 아까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이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게 뭐야? 아까 같은 경우에는 원판이 양화 원판이었네. 양화 원판. 그 양화 원판을 음각 판화로 만들어서 복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얘는 애초에 음화로 원판이 나와. 양화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F 이 네거티브에 염화운을 입힌 용지를 겹쳐 빛을 쏘이면 용지의 사진이 인화가 돼. 이게 왜 중요할까? 자, 이런 방식이라면 판화로 찍어내지 않아도 되겠지. 칼로타이프는 원판이 되는 종이의 섬유질 때문에 다게레오타이프, 그러니까 기억에 비해 화질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비용이 저렴한 장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한 장의 이 음화원판 네거티브로 여러 장의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아까 다이오게르프의 기억이 왜 실패했어? 판화 방식으로 찍어내야 되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광학적 방식으로 무한히 복제하는 게 불가능해서 실패했잖아. 근데 얘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두 번째 놈은 반드시 이렇게 첫 번째 놈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이 반드시 나오고 그걸 또 반드시 문제로 물어보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텔벗은 칼로 타이프 자기가 만든 게 유용성과 복제성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미학적 가치, 미학적이라는 건 이게 예술적으로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는 칼로 타이프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거울처럼 낱낱이 비추는 다게레오 타이프. 다게레오 타이프의 장점은 뭐였죠? 굉장히 그래도 그 선명하다라는 디테일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지. 세부적인 모습까지 선명도가 있어서. 반면에 이 칼로 타이프는 선명도는 좀 떨어져. 화질이 떨어져. 하지만 오히려 얘가 미학적으로 더 좋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얘가 오히려 선명하지 않아서 훨씬 아름답게 현실을 재현할 수 있다. 혹시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을 수 있는데 혹시 최근에 그 뭐지? 그 영화 뭐였지? 강동원 나오는 영화 본 친구 있니? 그 옛날에 90년대 이제 뮤직비디오 보잖아? 조명을 겁나 쏴. 그래갖고 가수들 보면은 코는 궁형밖에 안 보이고 진짜 눈이랑 빨갛게 칠한 입술만 보이고 얼굴도 윤곽만 어렴풋이 비치면서 하얘. 그래 버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잘 안 보이는 윤곽 있지. 그걸 사람의 뇌가 이상화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야. 그래 보니까 실제 얼굴이 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가수들이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때로는 약간 그런 어떤 선명도가 떨어지는 게 오히려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겠지, 이 사람도. 자, 이에 대해 영국의 비평가 에노는 자연의 연필이 뭐였죠? 이 사람이 이 방식 칼로 타이프로 만들어낸 사진집이었지. 그거에 대해 뭐라고 평가했느냐? 모든 것들이 부분들의 조화 속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선명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화질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조화로웠다. 그 정도로 이해해 보면 되겠지. 그 조화로움은 세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묘사할 때 진실의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얘기는 뭐겠어? 역으로 이 경우에는 기억을 까는 말이 되겠지. 왜? 기억은 세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화질이 뛰어나고 세밀하게 표현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걸 미학적으로는 오히려 단점으로 본 거야. 그런 것도 뭐 가능하지. 니네 다 집에 디지털 TV 있냐? 웬만하면 그렇겠지. 어쨌든 연예인들이 TV의 그 해상도가 높아진 다음에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화장만 대충 떡칠하면은 뭐 잡티 같은 거 잘 안 드러나고 그랬는데 요새는 오히려 해상도가 높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흠 같은 게 드러나니까 민감해진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여기에 적용하면 뭐겠어? 그런 배우의 얼굴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묘사가 돼. 진짜로 니네 해상도가 높아져갖고 무슨 여배우 봤는데 모공 같은 거 다 보이고 뭐 솜털 같은 거 다 보이면 오히려 이상할 거 아니야. 그러겠지. 자, 그래서 이제 칼로 타이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대, 에노는. 자, 그러면은 요거를 4번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4번 문제. 4번 문제 푸는데 1분 40초? 1분 30초만 줄게. 1분 30초.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 1분 30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 풀었으면 얘기해. 자, 거기까지. 자, 바로 정답 공개. 답은 2번. 틀린 사람 있나요? 없지? 이런 내용 확인 문제는 이제는 틀리면 안 돼. 다만 이제 이 지문에 딸려 있는 문제가 대체로 쉬운데 그나마 조금 니네가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건 5번 문제였거든? 그런데 나머지 문제는 숙제로 내줄 테니까 특히 5번 문제 풀 때 조금 앞에 나왔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한번 풀어보고 한 지문 정도 더 해봅시다. 자, 현대사회를 자꾸 나도 모르게 제목을 읽네 젠장. 제목 활용하지 말랬죠. 실전에서는 이런 힌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화제 파악해 봅시다.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 근데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오히려 파편화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 뭐 모더니즘 작품 같은 거 배울 때 뭐 개개인이 파편화됐다 이런 표현 들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아니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좀 공동체 정신 이런 걸 강조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을 사람들끼리 똥통을 뭉치고 동네 사람들도 똘똘 뭉치고 예전에도 선생님 어릴 때도 아파트라는 게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아파트 같은 동 사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인사 같은 거 하고 뭐 같은 층이면은 당연히 이웃으로 지내고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이제 점점 개개인이 이제 개인주의화가 되고 가족들도 옛날엔 대가족이었는데 핵가족으로 쪼개져서 나만 해도 부모님 살아 계시고 형 있지만 다 따로 살아. 부모님 따로, 형 따로, 나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어떤 정의나 유대감 같은 게 이제 떨어지고 남들은 남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야? 우리 개개인이 하나 따로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파편화돼서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고 또 문제가 뭐야? 큰 문제가 있을 땐 옛날에는 그런 어떤 마을 공동체, 뭐 가족 공동체, 친족 공동체 이런 데서 그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고 아픔을 나누고 했는데 현대사회의 개인은 파편화가 돼 있으니까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어떻게 감당을 하든 극복을 하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막 사고 치기도 하고 이상한 범죄 저지르기도 하고 뭐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파편화 개체화돼 있다 보니까 울리백이랑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현대의 그 개체화 파편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을 했대요. 그러면 뭐 이 글의 화제는 당연히 이 두 사람이 개체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봤느냐가 되겠죠. 자,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현대에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돼. 이게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민주화된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도 좀 떨어지는 편이죠.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생산직,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은 나누어졌다라는 거지.
자,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심지어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거 나와갖고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해갖고 저 자본가들을 상대로 싸우자. 우리는 같은 노동자니까 한 편이다. 이게 있었잖아. 그런데 요새는 오히려 그런 어떤 뭐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들끼리도 쟤는 정규직이고 쟤는 비정규직이니까 우리는 달라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런 걸 이제 참 잘 보여줬던 영화가 기생충이야. 영화 기생충 보면은 다들 봤니? 영화 기생충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뭐냐면은 거기 주인공 가족이 하층민이거든? 근데 그 부잣집에 말 그대로 기생을 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그 집의 지하실에 기생하고 있던 다른 가족이 있지. 그런데 나중에 둘이 이제 상대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사실은 걔네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야? 자기를 착취하는 집주인이고 그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이성균네 가족이지. 그런데 그쪽이랑 싸우긴커녕 어떻게 해? 오히려 그 지하에 있던 애는 그 이성균 지나갈 때마다 리스펙트 하면서 자기 대가리로 불 켜주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초점이 완전히 잘못돼 있고 노동자들이 규합하긴커녕 서로 싸우게 됐다라는 거죠. 자,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도 이제 해체가 돼. 부모 가족, 친척도 예전같이 못해. 자, 그래서 예전과는 이 파편화의 양상이 훨씬 더 심화되고 심해졌고, 자,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돼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대. 먼저 100 그러면 1번 체크해놓고, 자, 다르다는 말을 힌트로 삼아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아야겠지. 100은 과학기술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대. 자, 100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기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 너희들은 체감하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 왜냐면 그 원전 마피아라고 해서 지네들끼리 그 누구나 다 원자력 발전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그런 어떤 원전을 가동하는 회사랑 뭐 국가 정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커넥션을 맺어갖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지. 그런데 우리 같은 전시국가에서 막말로 정은이가 핵미사일 쏠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어디 있는지 니네도 다 알잖아. 그럼 정은이가 그거 모르겠니? 그 원자력 발전소에 미사일 몇 개 떨구면은 완전히 박살 나는 거야. 그렇게 항시적으로 위험이 존재하는데 삶의 편의 때문에 전기가 싸니까 그걸 방치하는 거지. 그런데 100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란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100은 약간 낙관론자인 거야. 그렇게 원자력 발전이 위험해 그래 버리니까 개개인이 원자력 발전 무서운데 내 개인으로서는 대응할 수 없잖아.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계급이나 국가 같은 거를 초월해서 이제 MGO 같은 거 만들어 갖고 그럼 원전에 반대합시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합시다. 이렇게 연대하게 된다는 거지. 그는 현대인이 과학기술의 파괴적 결과를 인식하고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존재로서 일상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그 요구가 개개인의 정치적 요구가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100의 견해에 별로 동의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우만은 좀 반대. 니네가
컨대 바우만은 어떤 얘기를 하겠어? 백이 굉장히 지금 낙관적인 얘기를 했잖아.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더 불안해. 그러니까 더 뭉치게 될 거야. 이 얘기잖아. 그러면 바우만은 반대로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2번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비유인데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이 유동적이라 예측이 불가능한 액체와 같은 게 현대사회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전개 방식 유추가 쓰였죠. 자, 또 새로 들어온 친구도 있고 기존에 있던 친구 중에도 까먹은 친구가 있을 테니까 유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서원아, 유추 뭔지 기억나니? 너는 내신할 때도 나한테 많이 배웠는데. 유추는 뭐냐면은 니네가 글이나 말로 독자한테 어렵고 생소한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실 어렵고 낯선 개념은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럴 때 흔히 사용하는 게 유추야. 그래서 그 어렵고 낯선 개념을 그와 첫 번째 포인트 유사성이 있는 쉽고 익숙한 개념에 자, 두 번째 포인트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추는 얼핏 보면 비유로 보여.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선생님이 말로만 설명해 줄 테니까 니네가 뭐 적을 사람은 적어요. 얘도 여러 번 들어줘갖고. 자, 서원이는 기억날 거야. 자, 니네 황소개구리 알지? 그 황소개구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외래자본과 내수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도 그게 쉽지 않은 게 니네한테 먼저 외래자본이 뭔지 알려줘야 되고 내수경제가 뭔지 알려줘야 되고 상관관계를 또 설명해야 되고 복잡하겠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유추의 방식. 자, 황소개구리 다 알고 있어. 황소개구리 외국에서 온 거 알지? 걔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토종개구리 막 잡아먹은 거 알지? 그것처럼 외래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면 내수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면 니네가 외래자본이 뭐고 내수경제가 뭔지 몰라도 외국에서 경제적으로 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진다는 얘기구나 이해를 하게 되죠. 이런 게 유추의 방식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우만 입장에서는 현대사회는 너무 불확실성이 강해갖고 예측 불가야. 그래서 더 위험해.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 갑자기 물병이 깨졌어.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형태로 터지게 될지 예측을 못하고 물은 항상 어디론가 흘러가잖아. 그것처럼 현대사회는 항상 변화하고 항상 어디론가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걸 예측할 수 없으니까 위험한 거야. 이렇게 유추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참고로 논리학에서도 유비출이라는 게 있지. 걔랑은 약간 달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논리학에서 말하는 유비추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개와 유사성을 가진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면 그 유사성을 매개로 해서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을 얘도 갖고 있겠네 이렇게 추론해내는 걸 논리학에서 유비추리라고 그래. 예를 들면 니네가 새가 하늘을 난다는 거 알잖아. 근데 난생 처음 니네가 알바트로스를 본 거야. 알바트로스를 니네가 처음 봤어도 쟤도 날개가 있고 부리가 있고 발이 재수없게 생기고 알을 낳으니까 쟤도 하늘을 알겠구나라고 추론하지. 그런 게 논리학에서 말하는 유추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유추를 통해 현대사회가 겁나 위험하다, 데인저러스하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까 백은 뭐랬어? 이 사회가 이렇게 위험해진 거랑 개체화된 거는 별개의 현상이야. 오히려 이렇게 현대사회가 위험사회로 갈수록 개체화된 개인들이 오히려 뭉쳐서 그걸 극복해낼 거야. 그런데 바우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체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야. 자, 그가 치명적으로 본 것은 무한 경쟁에 내몰려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 빠졌다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핵이 터져도 개인 수준에서 지금 사실 지구온난화 심각하죠. 이거 지금 우리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 물론 사회적으로 탄소 배출 같은 거 줄이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상 개개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잖아.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에너지 전략하고 그러는 거지. 환경 보호하고. 그래서 니네도 조심해야 돼. 진짜 하다못해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어도 일회용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런데 사실은 이미 한 30년 전부터 이런 거 다 예견이 돼 있었거든. 어떻게 보면 예견했던 것보다도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초등학교 때 뭔 얘기했냐면 미래 사회에는 물을 사 마실 수도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때 다들 뭐라고 반응했는지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그랬어. 물을 누가 돈 주고 사 마셔? 그랬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물을 돈 주고 사 마셨죠. 그래서 지금 니네 웬만하면 물 다 돈 주고 사 먹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또 나왔던 얘기가 공기도 나중에 공기 자판기 같은 거 생길 거다 얘기했거든. 근데 그것도 현실화 됐지. 공기청정기 집집마다 다 있잖아. 그게 결국 돈 주고 맑은 공기를 우리가 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물론 내 생각엔 너희는 지구 환경 오염보다 AI에 의해서 죽을 겁니다. 환경이 오염돼서 죽기 전에 AI에 의해서 멸망을 할 텐데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환경을 좀 아껴야죠. 왜냐면 AI한테 안 죽을 수도 있잖아. 기껏 터미네이터들이랑 싸워서 살아남았는데 환경이 오염돼서 죽게 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니네는 필연적으로 곤충식량 받아들여야 된다. 니네 서원이나 예린이는 나랑 수업 몇 번 해봐서 들었을 텐데 우리나라 식량 부족 국가야. 맨날 넘쳐나게 먹고 음식물 쓰레기 남기니까 상상도 안 되지. 물 부족 국가인 건 알지? 그런데도 펑펑 쓰잖아. 우리나라 식량 부족 국가야. 뭔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식량으로 대한민국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나? 그 1년을 못 먹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사람이 굶어 죽는 나라라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막 남기고 이러고 있죠. 그러면은 곧 식량이 부족하게 될 거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량 생산에 대해서 성찰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게 요새, 옛날에는 소고기 같은 거 나 같은 서민들은 꿈도 못 꿨어. 진짜 1년에 한두 번? 그럴 때 먹던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소고기 맨날 먹잖아. 근데 이 소가 정말 효율성이 떨어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니네가 소를 통해 얻는 칼로리보다 그 소를 키우기 위해 소가 소비해야 되는 칼로리량이 훨씬 커.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식량으로 활용을 하지만 소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식량이 더 많다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탄소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 그런데 연간 사육되는 그 소들이 배출하는 방구 있지.
거기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 예리나 혹시 내가 그 얘기 해줬냐? 전 세계에서 아마존 밀림,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하잖아. 아마존 열대우림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괴하는 기업이 어딘 줄 알아? 서원이도 못 들었나? 못 들었어. 얘기해줬을 텐데. 맥도날드입니다. 의외지. 왜? 맥도날드가 왜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할까요? 그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그 소고기 패티, 그걸 위해서 맥도날드가 소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소 키우려면 어디서 키워? 숲에서 키웁니까? 초지에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보니까 걔네가 아마존 열대우림을 벌목을 해갖고 소 농장을 키우는 거야. 근데 이게 한번 소들이 풀 다 뜯어먹으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또 못 쓰잖아. 그러니까 또 새로운 데 벌목하고. 이게 문제가 계속 파생되는 게, 아마존은 그렇게 파괴되고 있지, 또 한편으로는 그 동남아의 맹그로브 숲이 있거든. 걔네가 또 굉장히 우리 동양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 아마존처럼. 근데 그 맹그로브 숲도 급속도로 지금 사라지고 있죠. 새우 양식하느라 그래. 그 맹그로브가, 그 아는 친구는 알겠지만 그 바다에서 살아. 거의 담수에서 사는데 그 새우 양식을 하려고 그 맹그로브 숲을 또 파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량의 효율, 그런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우리는 곤충 식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뭐 거부감을 갖지만, 그 번데기 안 먹냐 니네? 번데기 먹으면 맛있지 않아? 맛있죠. 그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메뚜기 많이 먹었거든. 메뚜기 맛있어. 그 메뚜기가 그 니네 말린 새우 같은 거 볶아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잖아. 그거보다 더 맛있어. 비슷하면서 맛있어. 좀 더 바삭하면서 좀 더 고소한 게 있어. 그거 딱 소금 쳐갖고 볶으면 맥주 안주지.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진짜로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왔어. 근데 그걸 개개인 수준에서 대처해야 돼. 니네가 개개인 수준에서 대처하려면 식량 부족한 거 어떻게 해결해? 가갖고 뭐 어디 대관령 가갖고 소 때려잡을 거야? 위험하죠. 더구나 그는 그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이 극복 의지도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하게 된다고 보았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경 오염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소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피적 행위일 수도 있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으므로 현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 아까 백은 뭐래서 우리 개개인이 이런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표출을 하면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바우만은 그것도 소용이 없다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글을 또 정리해 봅시다. 이제 저번 주에 구조도 얘기했었잖아. 얘가 이제 니네 입장에서 좀 더 저렇게 짜면 되겠구나 감 잡기가 좋을 거야. 자, 화제가 이제 둘이었어. 둘이니까 뭐 표로 또 비교해서 정리할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나는 그냥 했어요. 자, 화제, 항상 구조도의 중심에는 화제가 있어야 된댔어. 그래서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 백은 현대는 위험사회다.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개체된 개인이 그 불안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개인이 대응하기가 불안하니까 계급과 국가를 초월해서 연대를 하게 될 거라고 낙관을 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연대에서 일상적 요구를 정시적으로 표출해서 그걸 해결하자. 예를 들면 뭐 니네가 뭉쳐갖고 야, 정부 탄소 배출에 대해서 대책 내놔라, 식량에 대한 대책 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반영이 돼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낙관적인데, 바우만이나 선생님은 비관적이야. 바우만은 현대사회를 액체시대로 정의했는데, 액체시대는 뭐냐? 항상 변하고 항상 움직여. 그래서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위험해.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라 개체
개인이 개체화돼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야. 왜? 개인 수준에서 그 초국가적 위기에 대처해야 되니까. 우리가 핵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극적 도피를 하게 되고 정치적인 어떤 의견의 표출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선생님이 구조도는 어떻게 짜는 거래서 화제를 중심에 놓고 화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되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라. 그래서 니네가 그 구조도만 놓고 다른 사람한테 이 글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된댔지. 서나 다 정리됐니? 그럼 다 정리된 사람은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3번 문제 푸는데 역시 1분 30초만 줄게요. 예린이 아직 멀었니? 예린이도 한번 다 정리하면 풀어봐. 3번 문제. 자, 정리하느라 늦게 시작한 친구 있으니까 한 10초만 더 줄게. 자, 5초. 자, 거기까지 이제 못 푼 친구들은 한번 찍어 봅시다. 자, 3번의 답은 4번. 틀린 사람 있나요? 없어? 몇 번 골랐어? 5번들을 고르는구만. 재구성이 단계의 내용으로 적절한 걸 물어보는데 분석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당연히 윗글 지문을 바탕으로 하라는 얘기야. 질문의 답을 재구성하여 글로 쓰는 단계래네요. 자, 5번. 백은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지구적으로 확정된다고 봤지만 바우만은 위험이 개인화가 아니라 위험의 개인 단위가 대처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했고, 바우만도 그 세계의 어떤 위험성 자체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야. 전지구적인 위험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네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지. 윗글에서 글쓴이가 위험 자체가
개인화되어 있다고 본 것이냐 아니면 위험 자체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거에 대처하는 게 개인화되어 있다는 것이냐. 자 4번 팩과 바우만은 개인체화된 현대인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서로 다르게 팩은 이제 함께 연대해서 계급과 국가를 초월해서 연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본 거고 바우만은 개개인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위험하다고 본 거고 거기에다가 이쪽은 완전 낙관 이쪽은 비관이죠. 개체화 시대의 위험 해결 방법에 대해 다른 거를 더 읽어보고 싶다. 이런 내용은 뭐 나올 수 있겠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됐나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클리닉을 잠깐 하고 EBS를 합시다. 자, EBS. 그래서 얘기했듯이 이제 고3 건데 고3 거라고 해서 오히려 언어와 매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문법이잖아. 근데 문법은 고3 문법이나 고1 문법이나 뭐 그렇게까지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독서 쪽이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지.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법은 오히려 수능이 니네 학교 내신보다 쉬워. 문제도 깔끔하고 암기 같은 걸 요구하지도 않고 보기를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니네가 수능에서 문법에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대체로 문법상을 물어볼 때 그 자기네가 묻고 싶은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지식을 보기로 줘.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보기를 이제 보고서 밑에 있는 그 선지들이랑 잘 대조를 해서 풀어내기만 하면 답이 나오거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니네가 준비가 돼 있으면 되느냐. 그냥 얘네가 보기에서 제시해주는 이런 내용들에서 예를 들면 내가 형태소가 뭔지 모른다든지 전미사가 뭔지 모른다든지 형식 형태소에만 적용이 된다는데 형식 형태소가 뭔지 모른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수능에서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니네 이제 이번 주 모의고사 참여하면 11, 12번 마치 독서 지문처럼 길게 문법에 대해 설명을 해놓고서 두 문제 딸려 나오는 애 있지. 걔 제외하고는 사실 고3 문법도 뭐 엄청나게 딥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기에서 제시하는 이제 문법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 준비가 돼 있어도 사실 수능 문법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식은 겁나 없네. 자, 빠르게 조금이라도 더 나갈게. 자, 바로 8페이지 가보자. 자, 8페이지 보면은 이제 어쨌든 사실상 문법이긴 하지만 명분상은 이제 언어와 매체잖아. 그래서 매체가 뭔지는 알아야 될 텐데 매체란 정보, 지식, 사상, 정서를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매체라고 그래. 그래서 매체의 의미를 아주 넓게 잡으면은 사실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매체는 언어야. 당연히 언어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언어와 매체 단원에서 매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매체를 얘기하는데 좁은 의미의 매체는 뭐냐? 요런 것들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종이책이나 종이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리고 요새는 이제 뉴미디어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뉴미디어는 오히려 너희들한테 익숙한 인터넷, 뭐 SNS 그딴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매체의 특성, 전통적 매체는 일반인들은 생산자로 참여하기가 어려웠어. 뭐 신문 같은 거, 뭐 독자 투고란 같은 거 있긴 했는데 독자가 기사 쓰는 거 아니잖아. 특히 TV나 라디오 이런 거 옛날 이제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다 기획해갖고 촬영해갖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었지. 그래서 일반인들은 생산자로 참여하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피동적 수용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보의 전달도 대체로 일방향적. 방송국에서 방송해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 반면에 이제 뉴미디어는 어때? 일반인들도 생산자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뭐 유튜브, 개나 소나 유튜버잖아, 요새. 자, 그리고 이제, 또 차이점이 뭐야? 그 매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성을 띈다라는 거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쌍방향적. 예를 들면 니네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댓글 달아갖고 뭐 앞으로 이런 거 찍어달라 하면 걔가 그런 거 찍기도 하고, 심지어는 실시간 소통해갖고 그 뭐야 아프리카 뭐 그런 애들은 뭐 댓글로 야 춤춰봐라 하면 춤추고 또라이짓 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인들도 생산자가 되고 소통이 쌍방향적이다. 이 정도 이제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미디어 매체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복합 양식성이야. 옛날에 니네가 책을 읽어. 그럼 책은 무조건 문자 언어만 활용하고, 신문을 읽어. 기껏해야 문자랑 사진 정도 활용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의 매체는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심지어는 니네가 이제 하이퍼링크 같은 거 걸어갖고 다른 정보 같은 거랑 연결되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전혀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이야기. 가는 종이신문, 방금 배운 말대로 하면 전통 매체고, 나는 휴대전화 SNS래. 뉴미디어죠. 자, 그래서 이제 신문, 이 엄매 쪽에서 매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고, 앞으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제 줄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매체마다 또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특성 같은 걸 좀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육하원칙 알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게 이제 들어가 준다라는 거고, 시성, 객관성, 신속성, 정확성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객관성, 신속성, 정확성은 뭔 소리인지 알지? 근데 시성이라는 말이 좀 걸릴 텐데, 시성은 뭐냐? 지금 여기 우리한테 의미가 있느냐야. 예를 들면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셨다. 이거 우리 한국사 통틀어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당장 여기에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뉴스에서, 신문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거야. 기본적으로 신문기사와 뉴스는 지금 여기 우리한테 의미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사건이랑, 뭐 얼마 전에 또 미친 새끼 나와갖고 친구 죽이고 뭐 알몸으로 거리 활보했잖아. 그 두 사건 중에 뭐가 중요하겠어? 당연히 한글 창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시의성이 있는 문제는 그 또라이 문제고, 뭐 얼마 전에 뭐 백윤기냐? 누구냐? 그 또 길에서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시의성이다. 자, 그래서 계속 줍냐? 바람막이 같은 거, 우솥을 좀, 바람막이 같은 거 좀 갖고 다니고. 이상하다, 바람이. 네 쪽으로 바람이 안 가게 좀 해줄게.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제 신문기사 얼마 못하더라도 좀 자세하게 가자. 이제 기본적으로 신문기사에는 이렇게 표제와 부제라는 게 붙거든. 기본적으로 표제, 큰 제목에는 화제가 제시되고, 이제 독자의 어떤 궁금증, 흥미를 유발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들어가. 왜 그러냐면 신문은 기본적으로 니네가 읽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 정독, 완독하니? 발췌독을 하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표제를 보고 나한테 관심이 있는 기사여야 읽기 시작할 테니까 이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포인트들도 들어가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제목 같은 경우에 디지털 휴먼이라는 화제를 정확하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지. 자,
자, 그 다음에 부재가 중심 내용을 이제 담아냅니다. 소비자 응대 업무에 사용되는 등 디지털 휴먼이 생산성은 높지만 윤리적 문제 같은 우려가 있고 이게 이제 아마 남아있는 과제랑 연관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제와 부제는 독자가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도 있어. 이어질 내용을 독자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니까 당연히 문자 언어를 매체로 활용을 하겠죠. 근데 문자 언어는 어떤 특성이 있어? 일방향성이야. 신문 인쇄돼 갖고 기사 나오면은 우리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거지. 그리고 수정이 어렵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글 쓸 때 굉장히 신중해야지. 자,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 아무리 뭐 매체가 발달해서 뭐 동영상 나오고 3D 나오고 AI 나오고 지랄해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문자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독서 지문 같은 걸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생략하면서 요약적으로 할게. 본문은. 자, 본문이 당연히 이제 내용이 들어가 줄 텐데 이제 본문의 이런 특성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육하원칙과 시의성, 객관성, 신속성, 정확성이. 자, 디지털 휴먼 이게 이제 화제고 육하원칙에 따르면 누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언제 어디서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자, 자연어 처리, 컴퓨터 그래픽, 음성 인식 및 합성 등 여러 기술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왜? 디지털 휴먼이 다양한 데 도입이 됐대. 자, 디지털 휴먼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로 볼 때 이제 이거는 글쓴이의 전망이지. 직접 사고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휴먼도 조만간 탄생할 것이다. 사실상 뭐 등장했다고 봐야겠죠. 뭐 재미나이만 해도. 자, 디지털 휴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모습과 행동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를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한다고 정의를 해서, 그럼 이 디지털 휴먼은 뭐 하는 놈이냐?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더라도 해당 인물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무엇을 해야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설명이 됐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사람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예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대화를 빅데이터 수준으로 학습을 시킨다든지, 예시로 이제 어떻게 디지털 휴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일부 업계에선 디지털 휴먼의 언행이 실제 사람의 모습, 몸짓과 차이가 없어서, 자, 장점, 인력 사용에 드는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어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요새 니네가 은행 업무 같은 거라든지 어떤 뭐 인터넷에서 회사 같은 거 예전에는 ARS로 전화 걸면 실제 사람이 받았는데 요새는 다 AI가 하잖아.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이런 디지털 휴먼이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게 만들어지겠어? 예를 들어 인기 있는 스타 광고 협업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기반으로 디지털 휴먼 만들어 갖고, 이 은행은 전화 걸면은 뭐 조인성이가 봐도 뭐 장원영이가 봐도, 그러면 그런데 호감도가 있는 고객들은 좋아하겠지. 자, 아무튼 그러면서 얘가 고객 응대 업무도 하고 심지어 뉴스 진행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대. 자, 그런데 이제 단점, 가장 큰 우려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휴먼을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그래서 뭐 아까대로 뭐 실제 연예인 뭐 그런 거 한다면, 실제 정치 영역에서는 딥페이크 활용해서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거는 이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현실적인 외모에 대한 대중의 선망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뭐 비단 디지털 휴먼만의 문제입니까? 뭐 연예인들이 다 그러고 있지 뭐. 자, 또한 일각에선 디지털 휴먼을 향한 모욕적 언행이나 범죄 등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해 있지 않아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던 남아있는 과제 같은 거지 이게.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갖고 이제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시나 디지털 휴먼이 일단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신문 기사가 나오면은 이런 특성들을 잘 따져보고 문자 언어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떤 장점이나 한계가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해보고 의외로 이런 표제 부제에서도 선지 하나 정도는 잡아먹어요. 그리고 육하 원칙 같은 거 자주 물어보진 않는데 왕왕 물어봐. 자, 그다음에 이거는 딱히 뭐 내가 체크한 게 없네. 자, 이제 SNS였어. 이제 첫 번째 화면에서 디지털 휴머를 검색했더니 이제 동영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아까는 이제 문자 언어만 사용했지만 동영상을 이제 활용할 수 있어. 동영상의 장점은 뭡니까? 얘는 이제 음성과 시각적인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니네가 이제 뭐 멈추고 재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같은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특징이 또 뭡니까? 좋아요랑 댓글. 이걸 통해서 쌍방향성 소통이 아까 신문기사는 일방향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쪽은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동영상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이제 디지털 휴먼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글이니까 앞에 글이랑 또 연관성을 찾아보면 되는데 앞에 신문기사에서 고객 응대 업무 뉴스 진행할 수 있댔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뉴스 진행하고 여기서는 고객 응대 업무를 하고 있네. 디지털 휴먼 은행은. 자, 그리고 역시 밑에도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반응 나오고 있고. 자, 이제 비어있는 정보는 뭡니까? 앞에 글이랑 연관 지으면. 지금 이제 얘네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구나 정도지, 이런 우려점이나 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나타나 있는 정보가 없네. 댓글 반응도 보면은 다 긍정적인 반응이고. 자, 다음은 매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가나를 비교한 것이다. 적절한 것만 고르시오. 자, 이제 니네 책을 보면서 가에서 정보를 세팅한 주체의 실명과 직책을 밝히지만 나에서는 정보를 생성한 주체의 실명과 직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이런 거는 용어만 알면 되지. 이땡땡 기자 실명과 직책이지. 반면에 이쪽은 그딴 게 없죠. 그 다음에 가에서는 정보가 게시된 일자, 왜 신문기사도 당연히 일자 이런 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에선 수용자가 수용할 정보의 순서를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지만 나에서는 생산자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신문기사 비록 발췌독할 수 있어도 어쨌든 순서는 정해져 있는 반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나 뭐 니네가 이걸 먼저 보든 이걸 먼저 보든 마음대로지. 자, 그 다음 가에서는 생산자가 지면에 제시한 내용을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지만 나에서 수용자가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추가로 열람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얘가 처음에 디지털 휴먼 검색하고서 관련된 게시글이 5개였잖아. 그걸 인기 순으로 해갖고 처음에는 얘를 받고 그 다음엔 얘를 선택해서 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되면 돼, 이쪽도 엄매도. 자, 그 다음에 가에서는 수용자가 정보에 대한 다른 수용자의 호감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쪽에서는 서로 뭐 공유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사람이 실제 말하는 것 같아요, 놀라워요, 이런 어떤 호감 표현, 좋은 정보네요, 친구 추가합니다, 이런 거 나타나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런 선지 구성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를 니네가 차곡차곡 쌓아가면 사실 이쪽에서도 웬만하면 틀리는 문제 안 나와. 그래서 사실상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2번 고양이랑 복숭아향이 문자, 이미지, 동영상 여러 양식을 사용해 이런 거를 복합 양식적 특성이라고 한댔지.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그 다음에 고양이랑의 게시물에서 복숭아향이 질문을 해서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고 당근 푸딩이라는 놈이 뭐 퍼간다는 얘기 있었나? 얘가 이거 복붙해 갔나? 공유를 해버렸구나.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다. 문법은 정작 들어가지도 못했네. 어떻게 하면 클리닉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